부동산 시장에는 움직이는 원리들이 있잖아요. 예. 소득 기준은 올라왔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성장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떤 집을 선택해야지 내 집 마련과 투자를 다 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해진 시점이 되었고, 그 기준으로 똑똑한 한 채를 구하는 것이, 한 채를 마련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집값 왜 오르는 거 같아? 이유를 띄워주셨네요. 이유를. 네. 그래서 물론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보시면 왜 오르는지 당연히 궁금증이 드실 것 같아요. 그렇죠. 소득이 올랐고 인구 감소하는데 소득이 계속 늘어나고 있나요? 라는 질문도 드실 것 같거든요. 또 체감을 잘 못하실 수도 있죠. 네. 뭐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고 늘 보니까. 예. 네. 뭐 저도 그런데요. 이거 잠깐 궁금해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소득 얘기하는데 AI 엔지니어는 소득이 엄청 높지 않습니까?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도 뭐 네. 개발자 몸값도 없고, 근데 그 중에서도 AI 분야를 개발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좀 나뉘잖아요. 네. 나뉘는데 이틀 전인가 메타에서 5% 정도 인력 감축한다고 했잖아요. 사실 개발자 시장도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네, 예전에 비해서 많이 안 좋고 코로나 때 개발자 채용을 많이 했었잖아요. 네네네. 그때 너무 공급도 많았고 채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은 예전 같은 상황은 아니고, 또 개발자 시장을 자세하게 보면은 우리가 개발자라고 하는 직군은 계속 있는데 네. 사실 계속 바뀌어 왔거든요.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옛날에 보면 그 어셈블리어라고 해서 거의 바이너리 0101을 코딩하는 사람이 되게 중요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네. 펀치 카드를 쓰고 하는 게 다 0101 구멍 뚫는 거였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거 하다가 C라는 언어가 나오고 그 C 언어를 개발자로 많이 대체가 됐거든요. 그래서 펀치 카드를 뚫는 분들이 C 언어를 배우셨으면 살아남았는데 그러지 못하면은 새로운 인력으로 대체가 됐었어요. 그런데 C는 간단한 명령을 내리기엔 좋은데 복잡한 프로그램 만들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추상화 개념이 들어와서 추상화할 수 있는 언어를 쓰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적응하신 분들은 남아있고 적응을 못하신 분들은 새로운 개발자에게 대체가 많이 되셨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다가 스마트폰도 마찬가지로 스마트폰 시장에 대응이 되시는 분들, 안 되시는 분들로 대체가 됐는데, 최근의 트렌드는 메타에서 이제 AI 개발을 많이 하고 있고 중급 개발자 정도는 대체할 수 있을 거라는 뉘앙스로 주커버그가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네. 그렇죠. 그런 것처럼 개발자 시장에서도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게 AI를 이용해서 코딩하는 사람으로 많이 바뀌기 때문에, 바뀔 예정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채용을 안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줄여나가는 분위기로 느끼고 있습니다. AI 개발자 시장도 뭐 쉽지 않네요. 네, 쉽지는 않고요. 물론 잘하시는 분들이야. 그쵸, 거기서 어느 또 영역에서든 잘하시는 분들은 이런 시기에 잘 따라가시니까 여전히 잘 되시는데 전반적인 시작은 좋지 않은 것 같고, 사실 우리나라 자체가 사이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개발자 시장도 시클리컬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IT 기업들 많은 뭐 강남이라든지 판교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집값이 높았던 이유가 좋은 직장들이 있고 몸값 높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으니까 판교 같은 경우도 집값이 빠르게 또 뛰었던 거잖아요. 네. 그게 또 이제 소득과 생각해 볼 수 있는 연관성 중에 하나? 네, 정확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자료를 보시면 방금 말씀하신 거를 잘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 공급에 대한 부족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판교를 바로 넘어가 보시죠. 예. 판교 공급을 보면은 2009년도에 이게 들어왔는데, 이게 판교 신도시에 입주를 많이 해서 이때 공급이 많이 일어났던 거고, 그 이후에는 공급이 없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판교가 집값이 생각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왜 많이 올랐냐면 2009년도에 입주를 했는데 판교가 스마트폰이 언제 대중화가 됐죠? 그 즈음이네요. 2007년도에 아이폰이 나오고 2009년도에 아이폰 3GS가 한국에 공식 출시하면서 개발자들 되게 많이 채용했거든요. 원래 판교가 아무리 강남과 가깝다고 해도 지금만큼 비싸질 거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웠는데, 그쵸, 그 당시 말이에요. 2009년도에는 서브프라임 후폭풍으로 당시에 되게 많은 여파가 있었지만 삼성전자도 채용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몇만 명 단위로 채용을 했었고,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IT 기반이 되는 판교 쪽도 채용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까지만 해도 IT가 그 소득 수준이 되게 낮은 직군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너무 부족하니까 IT 개발자들의 그 연봉이 이 시기에 많이 올랐고, 연봉이 높아지니까 판교가 처음에 기획했던 것보다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연결해서 보시면 판교가 집값이 많이 오른 시기들이
대한민국의 IT 서비스들이 많이 성장하던 시기랑 되게 맞닿아 있거든요. 2009년부터 계속해서 IT 기업들이 많이 성장을 했고 그 성장에 따라서 판교의 집값도 올랐다고 해석하는 게 적절할 것 같고요. IT만 그런 건 아니고 조금 더 옛날로 가보면 우리가 2000년대 초중반에 되면 정부 따라서 남쪽의 집을 사면 잘 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용인까지 내려가서라도 사면 잘 되더라. 우리가 일산을 가는 것보다 정부 따라서 남쪽 가면 잘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2000년대 초중반엔 어떤 일이 있었나요? 2000년대 초중반이요? 네, 수원 용인 쪽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신도시 개발 같은 거요? 네, 산업의 변화. 그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렇죠. 반도체 설비 투자를 되게 많이 하던 시기잖아요. 예. 그래서 그리고 그때부터 DDR2에서 3로 넘어오면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반도체 경쟁력이 되게 많이 높아지던 시기였거든요. 네. 결국 수원과 용인이 성장한 배경도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거기에 그 기업이 돈을 많이 벌고 직원분들의 연봉이 높아지던 시기랑 되게 맞닿아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들은 인근의 기업들 성장이 많이 일어난 지역들과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수요가 소득으로 많이 결정이 되고 그 소득은 기업의 성장과 많이 맞닿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답을 가르쳐주는 지역이네요. 네. 판교가. 네. 용인도 마찬가지고 수원도 그러했고 이번에는 가격이 상승한 지역의 공통점이에요. 네. 이번에는 그럼 가격이 왜 올랐냐? 네. 이거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오른 지역들 보시면 신고가 지역은 강남, 용산, 서초, 송파, 정고점 회복한 데는 종로, 광진, 마포 이렇게가 있는데 이 지역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왜 많이 올랐을 것인가? 그러면 혹시 여기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강을 끼고 위아래로? 네. 그런 수도권, 이제 서울 중심에서도 가깝고 뭐 일단은 좋은 직장들이 많은 도심지. 네. 예. 맞습니다. 강남, 그다음에 이제 센트럴, 뭐 여의도, 네. 뭐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결국에는 강남 업무지구 같은 주요 업무지구 접근성 좋은 데가 올랐잖아요. 예. 아래쪽에 성남도 표시가 되어 있는데 예. 그럼 강남 업무지구, 중심 업무지구, 광화문, 시청, 종로 일대를 얘기하고 여의도 그리고 분당, 판교 쪽 접근성이 좋은 지역들 중심으로 올랐습니다. 네네. 그럼 왜 강남이 많이 올랐냐라고 보면요. 강남이 근로자 수 기준으로 2023년에 148만 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되게 큰 편이고 또 강남은 기업 포트폴리오가 되게 다양해서 국가가 약간 위기가 오더라도 강남 업무지구 자체는 성장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중심 CBD 쪽을 보면 중심 업무지구 쪽을 보면 58만 명 정도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남에 비해서 생각보다는 작죠. 네. 다른 얘기로는 강남의 업무지구가 생각보다 많이 크다는 거고 그래서 근로자 수에 비해서 주택 수가 당연히 부족하니까 네. 가격도 많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여의도는 62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여의도 그렇게 많아요? 네, 여의도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YBD입니다. 그러니까 여의도 권역. 여의도가 아니라 여의도 권역. 네. YBD라고 하는 마포를 포함해서 같이 보면 62만 명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주로 금융기업들이 많이 있고 물론 그렇죠. SOL과 같은 전통 대기업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62만 명 정도입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강남이랑 여의도가 집값이 비슷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여의도 집값이 생각보다 강남에 비해서 비싸진 않은데 강남에 여의도도 여의도 나름이에요. 그렇죠. 근데 뭐 강변 뭐 이제 재건축한다는 집들은 또 엄청 비싸져가지고. 네. 근데 예전에는 강남에 거의 초고가 아파트랑 여의도가 계속 거의 비슷했었는데 지금은 여의도 아파트 가격이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네, 뷰 조망 프리미엄이 있는 지역들을 빼면 한창 이제 여의도가 재건축 늦어지면서 강남을 못 쫓아가던 시절 있었죠. 네. 근데 그 원인이 재건축이 무산되어서라고 보기보다는 저는 강남의 성장률이 여의도보다 가파르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의도가 금융기업 중심이니까 금융기업이 여의도 한참 잘 나가던 시기에 2000년대 중반 이 시기에는 우리나라 금융이 되게 중요하다는 메시지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생각보다 좋지 않았고 그만큼 우리나라의 그 금융기업들 성장성이 낮아지면서 여의도의 주택가격 상승률도 낮아진 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업의 성장인 거죠. 결국 그래서 강남 쪽에 있는 이제 뭐 IT를 비롯해서 다양한 산업의 그런 성장률을 여의도에 있는 그 금융권 성장률이 못 따라가면서 집값도 어느 정도 차이가 난 걸로 보시는. 네.
그래서 지금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른 것들은 강남이 계속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 성장한 폭만큼 오르고 있고 다른 업무지구들도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 성장한 폭만큼 다른 지역들도 오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뭐 혹시나 이제 구독하시는 분들도 반론이 좀 있을 수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강남에 살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텐데. 네. 그리고 강남에서 고소득자들은 전문직이어서 일반 뭐 어떤 IT 기업이라든지 거기도 뭐 테헤란에 뭐 중소중견기업들 뭐 벤처기업들 많지 않습니까? 네. 꼭 거기 종사자들은 아닌데 어떻게 그 지역의 일자리랑 그 지역의 집값이랑 등치하느냐라는 또 질문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느 정도는 분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분포. 네, 만약에 뭐 한 명만 일을 한다고 하면 가정에서 강남에서 일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강남에 가까운 집 중심으로 보실 거거든요. 네. 그리고 소득이 돼서 강남에 거주가 가능하신 분들은 강남을 선택하실 거고 소득에 따라서 점점 강남에서 멀어질 텐데 결국 분포에 따라 갈 것 같습니다. 강남에 가까운 것 기준으로. 그래서 강남에 가까울수록 비싼 거고 강남에서 조금 더 거리가 멀어질수록 강남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득 총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이 낮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제는 뭐 강남 집값이 사실은 소득으로 사는 집값의 수준이 넘어선 지 너무 오래라. 그죠? 거기는 이제 자산으로 사는 자산? 네. 그죠? 소득으로 사는 자산이 아니라 약간 그런 느낌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느낌도 있는데 그래도 일반적인 근로소득으로는 접근하기는 어렵지만 강남에는 사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사업소득.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도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수출을 한다고 했을 때 기업의 경영자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가급적 강남에 사무실이 있다면 가까운 데서 사실 거고 그런 것들 다 포함해서 보고 있습니다. 사업소득까지 다 포함을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근로소득자들이 보시고 이해를 못하실까 봐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사실 저에게도 먼 편이죠. 그쪽은. 네. 근로소득으로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일반인들에게는. 네. 그러면 또 다른 얘기 넘어가 볼까요? 네, 그래서 그럼 작년에 왜 이렇게 올랐냐? 우리나라 작년에 수출 실적이 최대였습니다. 반도체가 안 좋다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결국 열어보니까 수출을 최대로 찍었거든요. 반도체 수출 자체는 좋았죠. 네. 그래서 물론 22년도 전고점에 비해서 큰 차이로 수출 최대를 찍은 건 아니지만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수출 최대를 찍었고 우리나라가 수출을 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수출을 하면 수출이 잘 되기 때문에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고 좋아진 실적만큼 연봉 협상의 여지도 높아지고 인센티브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 구매력이 높아져서 주택 가격을 올렸다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월별 실적을 보면 그래도 꾸준히 잘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그 편차가 많이 줄어든 걸 볼 수 있는데 과거에는 수출이 월간 기복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꽤 안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 좀 질적으로 개선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제 수출과 주택 가격 간의 상관관계를 좀 봤는데 여기 파란색이 우리나라의 수출 실적입니다. 보시고 오렌지색 얘가 서울 아파트 매매 지수이거든요. 그리고 이 초록색이 전국 아파트 매매 지수인데 전국이 더 대표성이 있겠죠. 전국을 보시면 사실 수출과 거의 따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올랐지만 그 이후에는 평평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전국 가격도 약간 올랐지만 평평했고 전국 지수도 수출이 평평한 기간 동안에는 그냥 물가 상승률 정도로만 오른 걸 볼 수 있고요. 그 전으로 봤을 때 수출이 많이 오를 때는 마찬가지로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고 또 수출이 또 많이 올랐을 때 많이 올랐고 꺾일 때 같이 꺾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관계를 보면 서울이든 전국을 봤을 때든 수출과의 연관이 꽤 많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자료라고 봅니다. 역시 소득을 따지려면 제조업과 수출 또 거기서 이제 맥이 닿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다른 카테고리도 한번 좀 여쭤볼까요, 그러면? 특히 이제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주택을 공급하기가 너무나 어렵다 보니까 빈 땅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재건축, 재개발만이 답이다라고 하고 정부에서 실제로 그걸 더 빨리 좀 해주려고 하고 있고 어떻습니까? 재건축 재개발 쪽을 보기에는 잘 될 것 같나요? 재건축 개발 말씀하기가 되게 조심스러운데요. 사실 이미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을 하고 계신 분들은 괜찮을 것 같은데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되게 부담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재건축 재개발을 좀 보면요.
우선 최근엔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가 많이 나와서 이거 매수하시려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많이 계신데 그래도 생각보다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이 잘 추진되진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뭘까라고 보면 예전에 재건축 재개발할 때 이거 사놓으면 잘 될 거야라는 얘기가 되게 많았었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국가 전체가 성장을 하니까 온 국토가 성장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다 성장을 하니까 뭐를 사도 올랐던 거고 네. 그 오르는 거는 어쩌면 내가 물건을 잘 사서 오른다기보다는 성장하는 국가에 탔기 때문에 잘 된다고 해석하는 게 적절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은 아무거나 사두고 놔두면 다 오른다는 인식이 있는 게 네. 현실인데 네. 지금은 그 성장 수준이 GDP 기준으로 1% 중반대로 내려왔고 이 상황이 얘기하는 거는 성장이 희소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이 됐을 때는 항상 더 비싼 그 입지에 비해서 비싼 가격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 비싼 가격을 지불할 만큼의 소득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올라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는 차별적으로 오르겠다는 거죠. 강남에서는 여전히 사업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강남 쪽에는 기업이 여전히 많이 성장을 하고 있고 특정 기업이 잘 안 된다고 해도 그 강남에서 빠져나온 기업들을 채우는 다른 기업들이 들어와서 그 강남이라는 업무지구 전체의 소득을 높여줄 거거든요. 그래서 강남과 같이 성장하는 기업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성이 나올 텐데 그게 아닌 지역들에서는 성장이 희소해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판단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사업성이 중요한데 그 사업성의 기저에는 주변의 인프라, 어떤 일자리 네. 같이 또 따져볼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이것도 앞에서 이야기하신 걸 맥이 다 닿는 거네요. 네. 근데 또 전반적으로 재건축 비용도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고 분담금도 또 부담이 되고 있고 이런 상황이어서 네, 규제도 많이 생기고 있고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하실 때는 이거는 이제 집을 사는 건 아니거든요. 예전에는 집을 사면서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하자라고 갔었는데 네. 이제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하실 때는 사업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개발 사업에 참여한다. 개발 사업이다. 왜냐하면 예전에 비해서 상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성장이 희소해졌기 때문에 개발 사업으로 접근하셔야 되고 그럼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의 신용이 얼마인가 실력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특히 트랙 레코드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고 얼마나 성공했는지 얘를 중심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개발하려는 지역의 상품성 이 지역의 상품성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얼마나 소득이 올라가는 지역인가를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Y스트릿이 거버넌스의 진심이잖아요. 그런가요? 네. 좀 훌륭합니다. 네, 거버넌스의 진심인 채널인데 네. 거버넌스 측면에서도 많이 개정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대한 거버넌스가 진짜 좋잖아요. 부동산에 대한 거버넌스. 네. 부동산에 대한 거버넌스 별로 잘 신경을 안 써봤는데. 네, 주식회사에 대한 거버넌스는 우리가 되게 많이 고민을 합니다만. 네. 재건축 얘기를 하면 요즘에는 이제 국토부에서 상가와 주택을 같이 재건축하기가 좀 어려운 여러 가지 법안들이 나왔잖아요. 네. 시행령과. 그거를 보면 어떻게 보면 주택을 재건축할 때는 주택을 재건축하는 거고 예. 상가를 가지신 분들은 상가를 받으시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전에는 상가를 가지신 분들도 주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었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거버넌스가 잘못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좀 상가 투기도 좀 있었고. 네. 왜냐하면 상가를 받으신 분들은 상가를 재건축해서 상가를 받는 게 거버넌스 측면에서 적절한 게 아닐까 싶거든요. 물론 그건 이제 그 조합원들이 또 선택을 하는 거에 또 달라지기도 합니다. 뭐 저 상가랑 같이 끼고 더 대규모로 재건축을 했을 때 사업성이 더 나온다 그러면 이제 같이 끼워주는 거고. 네. 뭐 네. 그게 또 나중에 또 뭐 분쟁이 되기도 하고. 네. 되기도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거버넌스 측면에서 그거를 상가는 상가고 집은 집이고 이렇게 규제를 한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저는 거버넌스가 더 좋아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그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할 때 네. 거버넌스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도 덜했었고 이 거버넌스 측면에서 뭔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초과 수익을 더 올리기가 좋은 측면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버넌스가 많이 개정이 되어서 재건축 재개발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거버넌스가 개선되면서 수익성도 많이 떨어졌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동산 거버넌스 이야기가 나올 줄은 몰랐네요. 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하죠. 재건축은 뭐
그곳이 갖고 있는 용적률의 한계라든지 기존의 용적률과의 차이라든지 뭐 임대가 얼마나 들어가 뭐 복잡하기는 한데 또 기부채나 얼마 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사업성은 천차만별인데 요거는 나중에 좀 실전으로 들어가야겠네요. 케이스가 너무 다르니까.